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든든한 동맹국 감비아는 유엔 창설의 1등 공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감동맹, 가끔씩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2017년 9월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우사이누 다르보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한 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장관회담에 대해서 한국과 감비아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지역정세 관련 양국 간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도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소국 감비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높아가던 시기에 터져나온 감비아와 북핵 문제 협의라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했고, 이때부터 한감동맹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변형되면서 세간의 화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비아의 주요 농산물이 땅콩이라는 점을 들어서 땅콩 동맹이라는 용어도 덩달아 유명세를 탔습니다. 감비아, 우리는 아프리카의 소국 감비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지닌 나라 감비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에 나오는 주인공 쿤타킨테의 고향이라는 사실과 함께 감비아가 유엔 창설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라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설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 발표한 뿌리, 루츠는 미국인의 흑인 노예에 대한 시각을 송두리째 바꾼 소설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0년간에 걸친 현지 자료조사를 거쳐 완성한 충격적인 소설이었습니다. 미 ABC 방송은 다음해인 1977년 뿌리를 원작으로 12부작의 TV 미니 시리즈를 만들어 방영했고, 이 시리즈는 한국 TV에서도 몇 차례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은 대서양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예무역의 잔인함과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거나 입술이 두툼한 친구들은 졸지에 쿤타킨테라는 그리 반갑지 않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인 흑인 노예 쿤타킨테는 1750년 감비아 한가운데로 흐르는 감비아강 유역의 주프레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비아 최대 부족인 만빙고 부족 출신의 건장한 소녀는 17살 되던 해에 혼자 숲속으로 들어가서 북을 만들 나무를 찾다가 그만 유럽계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서양 넘어 머나먼 나라 미국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적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쿤타킨테가 태어난 주프레 마을과 너희로 팔려나가기 전까지 잡혀 있었던 쿤타킨테 섬은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뿌리 출간 이후에 후끈 달아올랐던 관광 열기는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았고, 대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동네만 버려놓았다면서 오히려 원작자 알렉스 헤일리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모스크를 건설하라며 당시로는 거금에 해당되는 15,000달러를 기부했지만 정작 감비아에서 회당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들의 비난에 야속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감비아는 인구의 94%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실 줄어드는 관광객 숫자를 두고 알렉스 헤일리를 비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감비아는 관광을 가게 하는 적합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열대우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감비아강, 강을 가득 메운 망글로브 등 열대림은 말라리아 모기 등 온갖 독충과 열병이 득식을 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서안에 위치한 감비아는 대서양 연안에서 아프리카 내륙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는 감비아 강을 끼고 세네갈의 국토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감비아는 북쪽과 동쪽, 남쪽이 모두 세네갈로 막혀있고 감비아강 하구가 있는 서쪽만이 대서양을 향해서 빼꼼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 좁은 지형 때문에 국토 면적이라고 해봐야 경기도와 비슷한 15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한때 자동차 경주 애호가들의 로망이었던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1만 킬로미터의 파리 다카르 랠리는 1978년 시작된 이후 30년간 죽음의 레이스로 불리며 수많은 전설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내전 등
정세 불안 때문에 2008년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네갈 북도 한가운데 위치한 감비아가 관광지로 부상하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파리 다카르 랠리는 2009년부터는 대회 이름만은 그대로 간직하는 채 장소를 남미 대륙으로 옮겨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인구 223만 명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감비아는 1965년 2월 18일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기구가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감비아는 0.460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188개국 중에서 174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수명,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인간 개발 지수는 삶의 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위는 0.93을 기록한 노르웨이이며 한국은 0.903을 얻어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감비아는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감비아가 과연 어떻게 유엔 창설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아직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던 감비아의 최대 도시는 영국군 주둔기지가 있는 베서스트였습니다. 훗날 감비아의 수도 반줄로 이름이 바뀌는 베서스트에는 당시 미 공군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국과 미군의 연합군 함대도 정기적으로 들러 보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1943년 1월 9일 60세 생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병약한 몸으로 처칠 수상과의 비밀 회동을 위해서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향한 기나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882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기차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그리고 다시 마이애미로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카리브의 트리니다드, 브라질 동부의 벨랭시를 거쳐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영국령 베서스트에 도착했습니다. 38시간, 장장 17,000마일에 걸친 기나긴 비행기 여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최초 방문인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 해외 방문 시에 비행기를 이용한 최초의 여행이었습니다. 베서스트에 도착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 제국주의의 억압적이고 수탈적인 식민 정책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내 인생에서 이토록 처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 하루 50센트의 임금과 반컵 분량의 쌀을 얻기 위해 노예에게 내몰리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음울하고 지친 표정,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면서 기대의 수명이라고는 고작 26세에 불과한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다면서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의 식민지 해방에 대한 생각은 감비아에서 갑자기 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41년 8월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처칠 영국 총리를 만났을 때 2차 대전 종료 이후 서구 열강이 지닌 식민지에 대한 독립과 주권 보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처칠 총리는 미국이 영국 제국주의의 파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지도자는 격렬한 토론 끝에 마침내 훗날 유엔 헌장의 모태가 되는 대서양 헌장 아틀란틱 차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평화에 관한 미국과 영국, 양국 정책의 공통원칙을 기술한 것으로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무장 해제 및 집단 안보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공세로 풍전등화에 몰린 영국의 처칠 총리로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다소 이상적인 세계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 당시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합국에 대해 구축함 등 군수지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칠은 미군의 본격적인 개입 없이 히틀러의 나치를 격퇴시키고 유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루즈벨트와 토론을 마치면서 나는 당신이 내세우는 전후 세계 질서가 영국 제국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미국 없이 영국 제국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언급하면서 마지못해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날 2차 대전 참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943년 1월 카사블랑카 회의 참석자 길을 나선 도중에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영국 식민지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루즈벨트는 카사블랑카에서 또다시 처칠에게 식민지 독립과 주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칠은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을 서명하던 당시에 헌장 이행 시기는 나치 히틀러의 완전한 격퇴 이후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가급적 헌장 이행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카사블랑카에서 감비아 방문을 통해서 더욱 굳어진 루즈벨트의 식민지 독립 및 국제기구 창설 의지를 읽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그해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국주의에 시달리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에게 비로소 독립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창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셈이지만 정작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역사적 현장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루즈벨트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 탄생에 일조한 루즈벨트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즈벨트의 생각은 기존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영을 종식시키고 판-아메리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감비아 여행을 통해 보여준 세계 평화와 주권 국가의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루즈벨트와 아프리카의 소국 감비아 간의 인연이 새롭습니다. 여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43년 1월 이미 많이 쇠약해진 몸으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처칠 영국 총리 및 드골 프랑스 장군과 회동을 마친 루즈벨트 대통령은 쉴 겨를도 없이 카사블랑카 북쪽에 위치한 수도 라바트로 향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된 미군을 격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전선 시찰이었습니다. 그냥 연합군 고위장성이 방문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미군 병사들은 지프차에 탄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거수경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야전 식당에서 병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판에 담긴 소박한 음식들은 햄, 그린빈, 스위트 포테이토 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북아프리카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과 함께 몇 개 중대를 더 시찰한 후 마지막으로 라바트 북쪽의 케니트라에 있는 미군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머나먼 이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그는 수십 명의 전사자 가족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모로코 전선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신도 언젠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전선을 시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952년 10월 24일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아이젠하워는 대선 유세장에서 당시 수렁으로 빠져가던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제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I shall go to Korea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내놓았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 공약 덕분에 분위기를 일신해서 11월 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12월 약속대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3일간의 한국전선 시찰에 나섰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은 맥어더 장군의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으로 압록강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해 10월 초부터 중공군이 한반도 전쟁에 새롭게 투입되면서 38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52년 12월 2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를 태운 컬럼바인2 항공기는 11,000마일을 비행해서 포연이 가득한 한반도 중부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2월에 춥고 황량한 중부전선, 눈 덮인 고지에서 참호 속에 들어앉아 무한 대치 중인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과 국군 장병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아이젠하워는
백악관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국이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을 이끌고 독일을 물리친 오성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그렇게 휴전협정을 조율하며 기나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처칠 총리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영국 제국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미국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과의 대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월 4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1941년 처칠 총리가 직접 작성한 대서양 헌장 4번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테레사 총리의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과 미국 간의 역사적인 동맹관계를 되새기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레사 총리의 의향을 얼마나 받아들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평소 처칠 총리에 대한 존경심 하나만큼은 유감없이 나타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칠이 직접 이곳저곳 문구를 수정한 역사적 문건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에 빠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 처칠 총리의 두상 조각을 갖다 놨습니다. 원래 백악관 집무실에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1년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처칠 총리의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이를 오벌 오피스, 즉 집무실에서 관저 공간으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흉상을 갖다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케냐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에 반발해서 처칠의 조각상을 치워버렸다고 주장함으로써 잠시 영미 간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칠 총리의 조각상을 새로 제자리에 놓아두도록 했지만 마틴 루터 킹의 흉상도 집무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모로 확실히 트럼프가 오바마보다는 한 수 위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칠 총리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가안보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표한 날 저녁에 몇 명의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영화 감상 타임을 가졌습니다.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처칠 총리의 정치적 역정을 그린 신작 영화 다키스트 아워였습니다. 처칠이 집권한 1940년 5월 영국과 서유럽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벨기에와 프랑스를 침공하고 영국 해안 상륙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면한 현실이 2차 대전 당시 영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과 한판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전쟁 영웅 처칠의 전기를 꿰고 있고 손자병법을 자신의 애독서로 추천하는 인물입니다. 손자병법은 영문판 외에도 한글판, 중국어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수와 의지를 쉽게 예단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국, 즉 중공은 1953년 한반도에 개입했다가 한 번, 그리고 1969년 소련과 국경 문제로 다투다가 또 한 번, 핵전쟁으로 소멸될 뻔한 두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는 러시아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이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비아, 약소국이라고 해서 양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유엔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닌 표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상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내는 우리에게 동맹과 파트너는 대소 강약을 떠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쓸데없이 그 의미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
호국의 달입니다.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군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위험한 전선 시찰을 통해서 보여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우리가 꼭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과 군대 간의 거리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지극히 가까워야 하는 사이입니다. 국가를 외부 위협에서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